네, 정규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뭐 천국이 날씨가 이거보다 더 좋을까 싶을 정도로 날씨도 좋고, 또 그 다음에 산이나 들이나 보면 풍광도 좋고, 정말 이런 날만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날이 사시사철 있다면, 365일 날이 이렇다면 또 어떨까요? 우리가 좀 뭔가 아쉬워야, 부족해야 이런 좋을 때가 정말 이렇게 아주 소중하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 좀 부족할 때 경제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는 뭐 크게 말하면 기업하려는 의지, 뭐 좀 작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장사라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뭐 먹기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장사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이 자영업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 통계청에서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68만 5천 명. 작년 9월에 비해서 취업자가 68만 5천 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뭐 속된 말로 백수가 넘쳐나고 일자리 갖지 못한 젊은이들 특히 많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뭐 명퇴다, 정년퇴직이다 해서 물러나는 그런 베이비 부모 좀 많이 주변에 계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아버지도 은퇴하고, 아버지도 정년퇴직으로 나오고, 아들도 취업이 안 되고, 이런 집안도 수두룩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68만 5천 명이나 늘었다. 이거 그대로 봐야 되나? 이거 참, 뭐 약간 아리송한, 헷갈리는 그런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 9월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늘었다는 것인데요. 작년 9월은 올해와 달리 9월 10일, 12, 13 이때가 바로 이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자 통계, 이 고용 통계를 조사하는 것은 매달 15일이 낀 그 주에 1시간 이상 일을 했나 안 했나를 갖고 따집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은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우리나라 이 고용 통계가 이 고용시장 상황을, 실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기준 때문입니다. 뭐 이것은 통계청이 자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통계가 틀렸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실상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OECD 기준으로 그 통계를 조금 좀 취업자 기준을 좀 강화하는 그런 통계도 내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역시 1시간이라는 근무 시간 1시간, 돈 벌기 위해서 1시간 일했다. 이것을 다 취업자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취업자 되기는 쉽고 또 속된 말로 실업자 되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자가 무려 53%에 달한다. 둘 중에 하나는 실업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그쪽 나라들이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이 실업률은 불과 3%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청년 실업률도 6%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쉬었다 또는 비경제활동으로 빠진,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진, 그러니까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니고 아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까지 감안하면은 청년 실업률이 한 20%는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추정도 있는데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감으로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고용 통계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자영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참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장 이것이 주위의 이웃의 일이고 가족의 일이고 또는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영업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자영업을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줄여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9월 동향을 보니까 68만 명 늘어난 것 중에 30% 정도, 약 20만 명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 그 중에 20만 명이 자영업자 11만 명. 그 다음에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부인이 하시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제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따로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용돈이나 좀 받으면서 집안일을 돕는 것. 이런 경우를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무급, 월급이 없이 가족이면서 자영업을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이 9만 명이 늘었습니다. 결국 작년 9월에 비해서 올 9월 달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9만 명,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 11만 1000명, 그래서 20만 1000명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고용 증가 속도의 30%를 차지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작년 9월 이 고용 통계를 작성할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는 아무래도 좀 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기본적인 통계에 이 대비되는 통계를 비교하는 이 기저가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 분모가 낮은 상태니까 올해 조금만 늘어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올해는 추석이 9월 말 10월 초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올해 9월 15일이 낀 주에는 뭐 누구나 다 그냥 평일로 일하는 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일용직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 일자리, 상근 근로자 일자리도 늘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무조건 뭐 통계상 착시다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 부분 늘어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자영업 부분만 우리가 좁혀서 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보죠. 자,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 전체 취업자 중에 취업자 2,500만 명 중에 자영업자는 58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를 포함한 그 가족 아까 말씀드린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하면 9월 말 현재 714만 명입니다.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 OECD에서 2010년 기준으로 비교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OECD나 IMF, 뭐 IBRD 이런 그 국제기구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OECD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그냥 포털 사이트에 OECD 치면 다 나옵니다. 주소 같은 거. 딱 들어가 보시면은 이 팩트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각국의 통계를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 업무에 참고를 하시거나 어디 뭐 연구하는데 참고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OECD 팩트북을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4위입니다. 2010년에 28.8%였고 4위.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3나라가 있습니다. OECD 전체 34개 나라 중에 3나라가 우리보다 높았는데 우리는 28.8% 비중인데 터키 39.1%, 그리스 35.5%, 멕시코 34.3%. 이 3나라들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경제 발전 속도가 좀 늦은 그런 나라들이죠. 우리가 이런 나라하고 같은 반열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가 4위고, 그 다음에 5위가, 보니까 우리가 28.8%, 그 다음에 5위가 이탈리아입니다. 26.5%, 그 다음에, 칠레도 26.5%네요. 그리고 폴란드 22.8%, 포르투갈 22.9%. 그러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린 터키, 그리스, 멕시코, 그 다음에 이탈리아, 폴란드, 칠레,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는 뭐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나라들하고 이 고용 구조 면에서는 같은 반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영업 비중이 낮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보니까 가장 낮은 나라가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뭐 이 통계상으로는 지금 그 룩셈부르크 2009년까지 있는데, 2005년까지 있는데, 2005년에 6.5%. 뭐 이건 조그만 도시국가니까 제외하더라도, 미국이 2010년에 7%입니다. 자영업 비중이 7%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얼마인가? 일본은 12.3%. 독일은 11%.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나라, 진짜 선진국들, 뭐 G7에 포함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10% 안팎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OECD 전체 평균치는 얼마인가?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 비중은 OECD 여기 통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영업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self-employment, 자기를 고용한 사람, 이걸 자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영업 비중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15.9%입니다. 그럼 우리는 28.8%니까 거의 2배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 비중 면에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하지만은 지난 그 20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여전히 있습니다. 1990년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39.5%에 달했습니다. 지금 터키와 같은 수준이었죠. 그것이 2000년 들어서는 2000년도에 36.8%, 2005년도에 33.6%. 뭔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 이 숫자를, 트렌드를 보면은 IMF 위기를 맞았을 때,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대거 명태라든지 실업이 생겼죠. 대기업들이 30대 그룹 절반이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대거 상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 증가를 해서 2002년까지는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아주 꾸준히 자영업자 숫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때 900만 명, 무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 수가 900만 명. 당시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좀 적은 상태에서도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꾸준히 줄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년 동월 대비로 1년 전에 비해서 자영업자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14개월 연속 지금 자영업자 숫자가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1955년부터 63년생, 이제 지금 특히 55년, 56년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 정년을 맞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나와서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장사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치킨집을 낸다거나, 호프집을 낸다거나, 음식점을 낸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많이 시작을 하는 업종이 아무래도 도소매, 판매한다든지, 뭘 파는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음식, 숙박,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쪽에는 증가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쪽에 취업자가 늘었다는 이 증가율이 20% 이상 된다는 얘기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이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런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히 이제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이쪽의 취업자 수 증가는 무려 16개월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 한 여름부터 유통업계에서는 작년 4월부터 어떤 불황의 징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작년 한 4, 5월부터 그러니까 여름이 되기 직전부터 뭔가 우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그때 나오신 분들이 대거 창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장사를 하시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들 보셨죠?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영업의 생존율 3년 새 47% 문을 닫습니다. 자영업 창업을 해서 3년 내에 절반이 문을 닫습니다. 심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2.4년, 음식점 같은 보통 길어야 3년 이렇습니다. 3년이면은 간판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만큼 명태금이나 퇴직금을 갖고 창업을 하셨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의 창업 자금이 점포 임대료 빼고 한 5천만 원 이내가 많다고 합니다. 큰 돈을 넣을 만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또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창업 성공률이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은 열에 한 개 정도 살아남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고령자들이 갈 수 있는, 정년 퇴직하거나 명퇴를 해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펑펑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결국 이제 창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자영업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줄지 않느냐. 물론 비중 자체는 줄어들죠. 전체 인구가 늘어난 상태에서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비중 자체는 떨어지죠. 근데 오히려 지금 인구 늘어나는 상태에서 다른 일자리가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영업 창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영업자 숫자까지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점. 이 점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소득이 낮다는 것, 1인당 GDP가 낮다는 것. 이것은 앞서 OECD 국가들의 대체적인 이 경향을 보면 뚜렷이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 덜 성숙됐다, 미성숙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자영업 비중은 떨어지고 뭔가 이 자기 노동력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이런 자영업 차원이 아니라 전문직,
그러니까 개업하는 의사도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인데 그 범주가 다르죠. 그런 어떤 그 음식 숙박이나 도소매 같은 이런 범주가 아니라 의사 약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소득 전문직들, 뭐 변호사, 변리사, 뭐 여러 가지 있죠. 회계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일자리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쪽은 막혀 있습니다. 숫자를 좀 늘릴라 치면은 뭐 해당 이익 집단에서 난리가 나죠. 의대 신설하는 문제, 의사 숫자 늘리는 문제 갖고 또 시끄러웠죠. 로스쿨 간신히 이제 졸업생 나왔는데 로스쿨을 졸업생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법조계 아주 법조 3륜이 똘똘 뭉쳐서 실력이 없다는 둥, 뭐 얘네들 어떻게 투입하냐는 둥. 근데 정작 로스쿨 졸업생들은 자기네들은 기존 변호사들하고 다르다. 자기네들은 눈높이를 대폭 낮춰서 뭐든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법률 서비스 가격은 대폭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일자리들이 자꾸 늘어난다면은 뭔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일자리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조업은 고용이 위축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결국 안 되면 아휴 리아카라도 끌지 이런 심정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을 비자발적 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뭐 기발한 어떤 뭐 아이템을 갖고 시작을 했다면은 권장할 일이죠. 특히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떠밀려 나와가지고 그냥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먹는 장사. 쉽게 말하면 먹는 장사죠. 그러니까 그쪽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 자영업의 최대의 적은, 자영업 하시는 분의 최대의 적은 바로 자영업자 자신이라는데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골목상권, 뭐 재래시장 얘기 많이 하죠. 정부에서 그런 규제 많이, 그러니까 대형마트 규제하고 뭐 SSM 문 닫게 하면은 이쪽에서 할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동네 빵집은 뭐 재벌 빵집 다 문 닫으면은 동네 빵집 다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여쭤봅니다.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동네 빵집 몇 번이나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달에 재래시장 몇 번 가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동네 구멍가게, 편의점 아닌 동네 구멍가게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대답들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동네 골목상권 살려야 된다, 재래시장 살려야 된다. 거기가 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 가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안 가기 때문이죠. 왜 안 가느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전에 정규재 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석기 시대가 사라진 거는 돌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귀뜸을 해드리면은 정규재 실장의 창작은 아니고 여러분들 뭐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매트 리들리의 이성적 낙관주의자 그 책에 보면 아주 그런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석기 시대 사라진 거는 돌이 모자라서 사라진 게 아니죠. 청동기라는 혁신이 나왔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죠. 근데 석기 시대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청동기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달구지 끌던 시절 우마차가 최고의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1800년대 초 1812년도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말이었습니다.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마차가 위험해진다고, 보행자가 위험해진다고 속도를 마차보다 더 빠르지 못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게 규제가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식의 그 어떤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라는 것은 아무리 그 골목상권의 뭐 재래시장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호한다 그러지만은 그 규제가 오래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자영업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줄지 않느냐. 일면으로 따지면 그만큼 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해서 은퇴한다는 이런 첫째 어떤 그 공급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영업 창업이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먹는 장사가 남는 거라는 이런 통념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일자리가 생겨나지 못했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제조업체들이 이른바 잘 나간다는데 왜 생기지 못했느냐? 그 일자리들이 해외로 나갔기 때문이죠. 왜 해외로 나왔습니까? 기업의 일하는 것은 이윤을 찾아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87년 6.29 선언 이후에 대거 노조들이 결성되면서 엄청난 노사분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임금을 현실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가야 되는데 너무 급속히 현실화하다 보니까 이 경제는 어떤 면에서 적응의 문제인데 적응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다 보니까 임금만 따먹는 그런 업종은 국내에서 버틸 수가 없었죠.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고 베트남으로 가고 했죠. 또 하나는 땅값이 대거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입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규제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진입 장벽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어떤 그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부수적이 그 중에서도 부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거 특히 중소기업들 뭐 고용의 88%를 차지한다는 중소기업들이 대거 나갔고 대기업들도 대거 나갔습니다. 국내에서 공장을 투자를 하더라도 해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나간 거죠. 그럼 결국 제조업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제조업 고용 위축을 가져왔고 이 제조업 고용 제조업에서 늘어나는 인구만큼 이 일자리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결국 이 압력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질이 높지 못한 자영업 일자리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영업 쪽으로 자꾸 창업하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려면은 제조업이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규제를 풀고 땅에 대해서 어떤 그 과도한 비싼 땅값을 어떻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강성 노조도 이제 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젊은이 일자리 또는 은퇴한 사람 일자리를 위해서 조금 좀 덜 챙기면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국내에 들어올 만한 기업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유턴하고 싶은 기업들 중국에 나갔는데 중국도 인건비 많이 오르니까 중국 가뜩이나 뭐 이익 내서 가져가는 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공장을 지으면은 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장을 뭐 수도권에 줘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 사람이 없다. 이래서 못 온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일자리 숫자, 그러니까 취업자 숫자에 연연한 지금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뛸 때만 해도 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이 서비스업을 육성해서 그 다음에 전문직을 육성해서 뭐 이래서 그것도 유통혁신을 통해서 이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서 결국 제조업 분야에서 위축되는 일자리를 서비스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것이 정부 정책 기조였습니다.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그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선언적으로 하는데 서비스업 육성하겠다는 뭐 그런 게 별로 나타나질 않고 일자리 숫자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창업 지원 쪽이 오히려 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을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이런 쪽에 뭐 그럼 아무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정책 수요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약간 쏠리는 것이 아닌가 제 느낌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마트도 못 열게 하고 그러니까 마트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마트를 못 내게 하니까 그냥 힘들게 장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서울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러지만은 지방도시, 그러니까 서울에서 조금 한두 시간만 가면은 경기도나 충청도만 가도 이 지방 소도시에서는 마트 캐시어 계산하시는 분들 그 상당히 선호가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마트에 계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그 수도권의 한 점포인데요. 그 점포에 그 캐시어 대기 순번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중간에 하나 누구 이사를 가거나 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분이 나와야 대기 순번포에 다음 분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려 2,000명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수요가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게 일종의 리스크를 지는 건데, 그럴 의도는 없는 분들이 열심히 마트에서 캐셔로 자기 한 8시간 정도만 일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일자리는 마트 규제를, 아예 입지부터 규제를 해버리니까 아예 생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들이 각성해서 이제 재래시장 가고, 동네 빵집 가고, 동네 구멍가게 가라는 게 요즘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혁신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정부가 보호한다고 일자리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떤 분야도 정부가 보호해서 혁신되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없습니다. 보호라는 것은 혁신과 아주 상극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호만이 뭔가 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단견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쪽 이치에 맞는 거,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는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고령이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 정보, 고용 정보라든지 이런 걸 매치해 주는 것, 이게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가 무슨 뭐 다 틀어막는 순간 거기서 더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오늘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 적어도 OECD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OECD가 15.9%, 한 15% 안팎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끼리의 과밀 경쟁, 과열 경쟁이 결국 그 자영업자들이 열악한 그 소득이 낮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뭐 봉급생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그 신고율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 많은 이유가 너무나 많은 같은 분야에서 뭐 하나가 된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똑같은 걸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주변에 상권 보시면은 뭐 치킨집 하나 잘 되면 그 옆에 쭉 들어서고, 삼겹살집 잘 되면 쭉 들어서고, 여러 개가 그 하나의 상권에서 경쟁을 하니까 손님은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 그만큼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악순환을 깨려면은 결국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자영업 숫자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그냥 무작정 창업, 뭐 비자발적인 창업, 준비 안 된 창업이 아닌 어떤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열어주는 그런 어떤 정부의 자세와 그런 정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간섭을 좀 덜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